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사회학회 등이 의뢰를 해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기준이고요. 이제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뭐였냐면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으면서도 고학력자이고 고소득자의 국제결혼 증가가 뚜렷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특히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200만 원대가 많았다면 현재는 400만 원 이상이 전체 국제결혼의 35%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국제결혼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 또한 대졸자가 증가 추세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번 주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할 때 이 주제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고소득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가 또 나왔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전에 제가 이 소득 관련 영상을 할 때 한 중위소득이 250만 원 가량이었는데 중위소득이 지금 늘어나서 전체로 따지면 26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다룰 건 아니고 남성인 고소득자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온 건데, 소득 구간상 이건 세전 기준이고요. 세전 기준 450만 원부터로 보면은 전체 남성 근로자의 한 30% 정도가 돼요. 이 중간에서 한참 이상인 상황이죠. 이 450만 원이면. 왜냐면 상위 30%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부터는 그래도 고소득자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국제결혼 실태조사에서도 표현을 할 때 고소득자로 표현한 걸 보면은 이 고소득자 기준을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긴 하지만요. 어쨌든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대졸자 비율도 증가하고,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결국에 이 국제결혼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으면 확실한 거죠.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만남, 그러니까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만남도 증가 추세고, 제가 국제결혼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전체 혼인 비중이 10%를 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제결혼이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경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도태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도태남이 국제결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과거에는 저소득자거나 농촌 총각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중개업체 결혼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고, 직장인들도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국제결혼은 점차 원하는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있고, 소득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슬프게도 한국에게는 대안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제 또 구조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결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구 문제 때문이에요. 미혼 중에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남녀 성비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 심지어는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결혼정년기에 속한 인구 중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들끼리만 결혼을 하는 걸 강제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일부일 처제를 버릴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많은 남성이 결혼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남녀 성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후반까지가 남아선호 사상의 절정기였는데, 이때 일반적인 자연 성비보다 높은 성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보통 자연 상태에서 출생 성비를 보면은 105로 봐요. 이 105라는 건 뭐냐면, 여아 100명당 남아가 몇 명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105명 태어나면은 105가 되는 거예요. 과거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10을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거는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막 80년대 중반부터 11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는 115까지 찍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연 성비가 105였는데 115가 나온다는 거는 10명이 계속 남는 거죠. 자연 성비가 정상 105로 내려오는 정도 시점이 20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전까지는 남자가 굉장히 여자아이에 비해서 더 많이 태어났다.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25세에서 39세까지
계속해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초과 출산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인구 통계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2022년 인구 동향조사, 인구 통계를 찾아보면요. 결혼 적령기를 저는 일단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5에서 29세 남성은 193만 682명이에요. 근데 여성은 169만 2178명입니다. 이미 23만 명 차이가 나요. 그리고 30에서 34세 구간에서도 남자는 182만 5651명, 여자는 160만 9657명으로 약 21만 명 차이가 납니다. 35에서 39세의 경우는 차라리 이때가 좀 더 낮아요. 35에서 39세의 경우에는 남자는 178만 8398명, 여자는 164만 8966명으로 한 14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결혼 적령기로 제가 상정한 25에서 39세의 남성과 여성의 수 차이가 약 56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상당수의 남성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경제적 부담이 기준이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월 400만 원 이상을 벌더라도 결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미 지방이나 농촌 지역, 수도권 인근 지역들도 제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쉽게 접해요. 제가 학폭 사건을 하면서 장학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마 교육 실무 하시는 분들도 다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고요. 심지어 지방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인 부부의 아이보다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은요, 다인종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대규모의 이민이나 국제결혼 장려 외에는 뚜렷한 대책도 없어요. 국제결혼에서는 문화 차이, 혼혈 자녀의 차별 문제라든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은 사실이지만 국제결혼이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고 그냥 이건 주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주변에도 꽤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외모도 훤칠한 친구들인데 국제결혼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는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어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물론 제가 남자니까 당연히 주변에 여자 사람들보다는 남자 사람들이 좀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상당한 제 주변의 고스펙 남성들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국제결혼하려면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데이팅 어플도 있고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고소득이나 고학력자일수록 어떤 외국어가 능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민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여자분들과 결혼을 하는 일본도 포함이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다들 염려하시는 거는 문화 차이와 언어 문제, 특히 제일 많이 염려했던 거는 저는 국제결혼자는 아니지만 주변을 보면 언어 문제인데 소통 문제죠. 깊은 대화가 가능한가. 근데 이 문제가 없다면 국제결혼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작업에 해당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원하는 여성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분들이 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선택지를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온라인상으로도 국외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점차 쉬워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구구조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외국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이민에도 도움이 되죠. 이민 준비를 위해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위해서 어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지만 리스크 해지의 차원에서 외국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뭐 이게 언어 능력도 있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돈, 자산도 있고 이런 선택권의 측면이나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도 외국어 공부를 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결혼 자체도 단점이 있다는 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혼 시를 상정했을 때요. 가정이 붕괴되거나 혼인 파탄 시 책임감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향후에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 양육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국제결혼이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지만 이혼을 할지 아닐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국제결혼에서만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혼은 어차피 한국인 커플이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혼을 사실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면은 결혼은 원래 못해요. 이혼은 처참하고 슬픈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는 거고요. 이혼에서는 철저히 계산과 이익으로 움직이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양보하던 사람도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실리, 이게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때 서로에게 많이 실망을 하게 되죠. 이미 이혼 상황이니까 실망을 한 거겠지만 어쨌든 사실 국제결혼도 이혼을 생각했을 때는 국내혼보다는 훨씬 단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혼 생각을 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결국 인구 문제는 시급히 해결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원하지만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으로 경향성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율이 국가 입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외에 출산율을 높일 만한 명확한 해답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없는 거예요. 남자들 개인으로 봐도 인구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는 한국 여자분들과만 결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어찌 보면 국제결혼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국제결혼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